최명길. 주저없이 권도의 길을 갔던 그는 광해군을 몰아내는 대열에 섰지만 진리와 타협을 추구한 광해군의 외교 노선을 계승한 외교가였다. 병자호란은 우리나라 2대 전란에 속한다.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었는데 비해 불과 40일을 겪은 병자호란에서의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더욱이 임진왜란 때는 항복한 일이 없었지만 병자호란 때는 치욕스러운 항복을 했던 것이다. 이 호란을 겪으며 이를 수습한 최명길을 역사에서는 주화파라고 부른다. 그의 아버지 기남은 서인에 속했다. 곧 율곡이 우제 성은의 제자가 되어 관계에 발을 들였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때로 정치의 일선에 나서기도 했지만 정계의 중심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 탓으로 당정의 참화를 입지는 않았다. 최명길은 기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큰 후광은 그리 입지 않았으나 어릴 적부터 가정의 배경으로 하여 서인의 노장들을 접촉할 수 있었다. 그는 7살 적에 임진왜란을 겪었다. 남달리 총명한 그가 이 난중에 몸을 이리저리 피하며 암담한 현실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난이 끝나고 그의 학문은 일취월장하여 마침내 당대의 석학이요 대정치가인 호성 이항복과 상촌 신흠에게 나아가 본격적으로 학문을 익혔다. 그는 20세의 약관으로 초시에 합격한 뒤 연이어 문과에 급제 벼슬길에 들었었다. 그러나 정계는 복잡하게 돌아갔다. 선조 말년부터 서인들은 정계에서 소외되었고 광해 연간에는 대북파가 득시하여 서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대북파의 정책에 맞서다가 끝내 벼슬이 떨어져 가평의 농장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청년 최명길도 패모론의 기밀을 누설했다고 하여 조정에서 쫓겨났다. 20대 후반의 최명길은 장류 20획 같은 붓들과 어울려 혹은 삼방에서 혹은 정실에서 시문을 짓고 학문을 토론하며 세월을 보냈다. 특히 그는 장류와 함께 이때 당시 이단으로 치던 양명학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의 명분을 중시하는 주자학보다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양명학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의 정치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어 뒷날 그의 정치적 판단에 큰 기준이 되었던 것이리라. 어릴 적에 그의 친구 이시백의 아버지요 그의 아버지와 친구가 되는 이귀 등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당시 광해국은 후금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명나라의 원병을 이끌고 간 강홍립에게 투항케 하였고 또 국내에서는 임목대비의 폐모 논의를 제기하여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마당에 명나라를 떠받들던 서인들은 새로운 결속으로 광해군을 몰아내려 했던 것이다. 그래야 최명길의 장인인 장만의 집에서 거사하여 이른바 반정을 성공시켜서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다. 이미 소장 세력인 최명길 등도 조정에 다시 나오게 되어 인사권을 쥐고 있던 이조의 요직을 두루지었다. 그는 단숨에 이조의 좌랑에서 참판까지 올라 그야말로 득세의 시기를 잡았던 것이다. 더욱이 반정 다음해인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날 적에 장인인 도원수 장만을 도와 큰 공을 세움으로써 그는 정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대동법의 시행, 양전의 추진, 서자들의 관계 진출 등에 앞장섰고 많은 정책을 조정해 건의했다. 특히 반정 후에도 그 공을 놓고 시비를 벌이며 서인들 사이에서 또다시 분열하여 당쟁이 일어나자 그는 이의 조정에 힘썼다. 그가 이때 주장한 것이 양시양비론이다. 둘 다 옳은 점이 있고 둘 다 그런 점이 있으므로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당론을 조정하기 위해 무진 노력을 기울이던 중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후금의 문제로 당론을 버릴 여념이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유지되느냐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1620년대 중반에 들어 후금은 우리에게 형제의 맹약을 맺자거나 명나라의 등을 돌리고 후금에 협조하라는 따위로 외교적 압력을 넣었다. 조정에서는 이에 맞서 척화론이 들끓었다. 이것은 광해군을 몰아낼 적에 내건 명분이기도 했는데 최명길은 과감히 새로운 이론을 내세웠다. 곧 변통의 논리였다. 이 변통이란 현실에 맞추어 때로는 명분을 굽혀서라도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명나라의 적인 후금과 겉으로는 화약을 맺고 내용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광해군이 추구한 실리 외교를 조금 절충하여 친명의 관계는 유지하고 화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그의 주장이 먹혀 들어갈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새참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척화파의 주장대로 후금의 사신을 쫓아보냈다. 후금은 끝내 1627년 대거 내침하여 왔고 왕은 강화도로 들어갔다. 왕은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최명길 등의 강화 권유를 받아들여 형제의 맹약을 맺고 말았다. 후금의 군대가 물러난 뒤에 최명길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그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인조는 그를 감사 전후의 일을 처리하라고 경기 관찰사를 삼기도 했다. 후금은 계속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조공을 하라거나 청을 황제의 나라로 받들라고 요구해왔다.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거듭 논란을 벌였다. 특히 1636년에 들어 청나라의 요구는 아주 강경했고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면 내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때 그는 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만원의 상소를 올렸다. 이것이 유명한 병자봉사인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나라를 일단 구하고 난 뒤에 힘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이 주장도 조정의 전화론에 막혀버렸다. 끝내 이해 겨울 청나라의 대군이 밀려들자 왕과 조정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남한산성에서 한 달 동안 버틸 적에 그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은 물론 연일 성 아래에서 청군들이 백성을 도륙내고 있었던 것이다. 최명길은 청진을 오고 가며 화의에 앞장섰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온갖 수모를 겪으며 난국을 화의로 건지려 하였다. 그러나 척화파들은 칼을 꼬나들고 그를 죽이려 하였다. 임금은 척화파들을 누르고 주화파인 최명길, 장류 등을 감쌌다. 이런 분란 속에서 최명길은 항복문서를 손수 쓰고 있었다. 이때 김상은이 들어와서 항복문서를 북북 찢어버렸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말했다. 명망 있는 선비의 아들로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최명길은 찢어진 종이를 주워 맞추고 웃으면서 말했다. 대감은 찢으나 나는 주워 맞추리라. 척화파들은 계속 칼을 들고 주화파들을 목베겠다고 설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정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치욕의 항복은 이루어졌다. 최명길은 이런 타협적 노선을 권도라고 했다. 끝까지 본질을 굽히지 않는 것이 대의명분이라면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방편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권도이다. 그는 주저없이 권도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난이 끝나자 김상은 등 척화파들은 청나라로 끌려갔다. 최명길은 이때 또 만원의 상소를 올렸다. 이것은 정축봉사를 하는데 국내의 정치를 일대 혁신하며 자강을 토대로 나라를 지키고 명과 협력하여 청나라에 복수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독보라는 중을 명나라에 보내 그쪽 정세를 살피게 하였고 쫓겨온 명나라의 군대를 도와주었다. 그는 좌의정, 영의정 같은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뒷수습을 하기에 동분서주했던 것이다. 이런 일은 첩자에 의해 모두 발각이 났다. 그리하여 그도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끌려가는 몸이 되었고 그리하여 김상은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모진 고초를 겪은 끝에 김상은과 함께 풀려나게 되었다. 청나라에서는 그들이 풀려날 적에 청나라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하라고 강요했다. 김상은은 허리가 아프다고 핑계대고 끝내 절을 안 했지만 최명길은 서슴없이 절을 했다. 그는 외형 따위에는 구애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믿었던 것이다. 그는 이런 자신의 행동을 두고 뒷날 이렇게 말했다. 청음, 김상은의 호의입니다. 청음의 척화는 수경 한 가지였으나 나의 주장은 지경하고 달군한 것이다. 나의 마음은 꼬리같이 둥글어서 돌아갈 줄을 안다. 얼마나 자신의 행동에 자기의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인가. 이런 행동 철학은 바로 양명학을 수양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들 평가한다. 아무튼 심양에서 돌아온 그는 현직에서 은퇴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2년 동안 저술에 몰두하기도 하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국이 조용해지자 그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오랑캐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요.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렸다는 따위의 비난이었다. 이에 반해 김상은 같은 척화파들은 높임을 받았다. 그는 외로운 처지였다. 다만 명문장가요. 그와 늘 뜻을 같이 하는 장류만이 그를 알아주었지만 장류는 그보다 일찍 죽었기에 그는 더욱 외로운 만년을 보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후손들은 이런 비난 때문인지 척화파와는 당파를 달리하였다. 곧 척화파의 후손들이 대부분 노론이 되었을 적에 이들은 소론이 되었던 것이다. 또 이들 후손들은 양명학의 계통을 이었고 뒷날 강화학파의 줄기를 이루었다. 척화파와 주화파 이 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당시의 현실은 너무나 절박했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감히 우리 뒷사람들은 말할 수 없겠다. 그러나 외침에 여지없이 무너지면서도 명분만을 먹고 살 수 없는 것이요. 국력을 기르지도 않고 기계만을 떠들어 보아야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최명기는 광해군을 몰아내는 대열에 섰었지만 신리와 타협을 추구한 광해군의 외교 노선을 충실히 계승한 외교가였다고 하겠다.